MBC 7시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 전국에 차량 517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곳곳에서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 예상 시간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40분, 대구까지 7시간 20분, 광주까지 7시간 1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8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인 오늘 0시부터 14일 밤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전멸기업체 웰스 CNT 대표 최모 씨가 나란히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심경과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몰랐냐는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심사 과정에서 펀드 규모를 부풀려 신고하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이모 씨는 일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회사 돈 1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횡령을 주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금 흐름과 운용 개입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범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어제 여야 지도부는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당은 이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조국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를 아예 서울역에서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여당이 마련한 추석 민생 대책이 담긴 유인물을 직접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이제는 정치권이 조국 공방 대신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귀성 인사 대신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 곳곳을 돌며 조국 규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추석 민심 공략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귀성 인사를 위해 서울역을 찾아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분열된다며 조국 장관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역시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 면목이 없다며 민생 정치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어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 냉장고 안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선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집안 집기류가 새까맣게 불탔고 건물 외벽까지 연기로 그을렸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쌍용동 한 아파트 5층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놀란 주민 7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이 난 집 냉장고에서는 불에 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이 집에 살던 62살 어머니와 35살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냉장고는 천장을 보고 누운 채 내용물과 칸막이 없이 양문이 천장 방향으로 열려 있었고 어머니와 아들의 시신은 각각 냉동실과 냉장실에서 웅크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눈에 띄는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스 배관이 잘려 있었고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까지 발견됐습니다.
현관 안쪽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가 올해 급증한 전염병 A형 간염의 원인으로 오염된 조개젓을 지목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부산의 한 식당을 이용한 손님 161명이 A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같은 달 충남 병원의 직원 식당에서도 6명, 지난달에는 대전 서구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3명이 A형 간염 진단을 받는 등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 간염 집단 발생만 26건에 달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26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수거가 가능한 조개젓 18건을 분석한 결과 11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또 A형 간염 확진자 2천여 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42%가 잠복기 중 조개젓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은 10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9개는 중국산, 1개는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생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조개젓을 당분간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A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14,0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7.8배에 달합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는 A형 간염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40세 미만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을 완료해야만 항체가 완전히 형성됩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 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고 위원회에 비법조인과 지방검찰청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관련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러자 오후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러 부부장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왕이 외교부장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만큼 방북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차질이 생겼다며 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얘기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 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은 존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볼턴 보좌관에 대해 그는 행정부 내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며 그것은 내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량을 싣고 가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오에서 구조된 한국인 선원 10명 가운데 2명이 오늘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다고 사고 현장 지휘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지휘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원 중 1명이 탈출해 구조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국내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으러 조기 귀국하게 됐으며 다른 선원 1명이 동행해 오는 13일 금요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브런스 윅에 남아 사고 원인 등에 관해 조사받고 있는 다른 선원 8명도 가능한 한 조기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입원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석방 결정이 아닌 만큼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해양경비대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미국 조사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특별조사부를 꾸려 오늘 조사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팀은 사고 관련자를 면담하고 항적 기록 등 선박 운항 관련 자료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37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소리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졌고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 특별행정구 신임 행정장관인 친중파 호야생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국 양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충남 남부 지역에 최대 60mm, 전남과 경남, 충남 북부 지역에 최대 40mm, 서울과 경기도, 충북이 최대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1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동해 앞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김정근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MBC 7시 뉴스 환인제약 IBK 기업은행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 들불처럼 우리 사회를 덮었던 촛불의 본질은 바로 사회의 공정성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냐라는 말이 당시 유행어처럼 번졌는데요. 최순실 씨 딸 대학 특혜 입학에 대한 분노가 바로 촛불에 담긴 공정성의 열망이 사회 지도층에서 붕괴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분노일 겁니다. 목적을 위해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은 진보 그리고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국민들의 실망감.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의 공정성 확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와 취업에 있어서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해내는 일,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더 내려가겠는데요. 광주 26도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충남 남부와 전북, 경남 서부에는 20에서 60mm, 광주와 전남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광주 시내 도로 상황은 원활한데요. 하지만 고속도로에는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논산 분기점에서 여산 휴게소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익산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삼내 나들목에서 전주 나들목 구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방향으로도 정체가 심한데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마자 정체가 되고 있고 서평택 나들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정체 흐름은 고창 나들목까지도 이어지는데요. 마음의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7시간 10분, 서울에서 부산은 8시간 3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혜정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취임 직후 이틀 만에 개혁의 구체적인 틀을 내놓는 등 본인의 취임 이유를 증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와의 검찰의 또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그런 분위기도 풍기고 있던데요. 네.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를 꺼내주시죠. 네, 특히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언급한 것이 남다르다는 해석입니다.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었는데요. 이번 가족 의혹 사태 때 검찰의 특수부에 직접 수사를 겪어본 조 장관이 취임 이후에 사실상 특수부를 축소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이라 눈길이 쏠리는 겁니다. 자칫 수사 개입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항목이어서 조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언급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버린 겁니다. 네. 또 조 장관이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강조를 했는데요. 검사의 비리와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의 개혁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의 칼, 그 직접 수사를 제거하는 게 조 장관의 최종 목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대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개혁돼야 될 부분들은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일본의 편을 드는 6가지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2020년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일본 마음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총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줄기차게 일본과 IOC에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네. 방사능 오염 논란이 있는 후쿠시마산 식재료 사용 금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사용 금지,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독도 표기 삭제 등을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중재자 또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IOC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면서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유가 6가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차근차근 그 이유 좀 어떤 것들인지 전해 주시죠. 네, 첫째는 개최국 프리미엄입니다. 올림픽은 개최국과 IOC가 서로 협의해 치르는 겁니다. 일본은 개최국, 우리나라는 206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IOC가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IOC에서 돈이 곧 힘이라는 점입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 중 최상위 등급인 탑 13개 기업 가운데 일본 기업은 3개, 토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인 반면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 1개뿐입니다. IOC 기여도가 적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도쿄올림픽 각 나라 단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위에 여러 문제를 제기할 때 미국, 중국, 독일, 브라질 등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의 주장에 어떤 반응을 내놓지도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대놓고 우리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현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네. 나머지 요인 더 전해 주시죠. 또 네 번째는 우길기 문제에 둔감하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지금 IOC의 주류는 미국과 유럽의 백인들입니다.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휘날리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인들에게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안겼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언론사가 IOC에 우길기 금지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공식 답변이 올림픽 경기장은 정치적 시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동문서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용했다라는 분석이고요. 다섯 번째는 독도 문제입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제외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 개최국 영토 표기에서 독도를 표기해놓고 그 표기를 제외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IOC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독도는 정치적 분쟁 지역이며 그렇기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개최국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입니다. 남과 북은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포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려면 당연히 IOC와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야겠죠.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다른 초강수를 두고 싸울 경우에는 2032년 올림픽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네. 2013년에 일본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을 때 대한체육회와 우리나라 정부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다른 먼 나라에서 치러지는 것보다 시차, 기후, 음식 등 모든 것이 적응하기 쉽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의 요구들을 모두 묵살하고 있고 또 한일 무역 갈등 중인 상황 그리고 편파 판정까지 예상이 돼서 도쿄올림픽이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까지 또 올림픽
올림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청취자분들 당분간 조개젓 먹는 것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보건당국이 조개젓이 그 주범이라며 당분간 섭취를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나 또 산지를 특정해서 회수하거나 폐기해 왔었는데 이번처럼 모든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공고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올 들어 A형 간염 집단 발병 사례가 전국에서 26건, 14,0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들 중에 80%가 조개젓을 먹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조개젓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90%가 중국산, 또 10%가 국산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일단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당분간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권고한 겁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조개젓에 문제가 생긴 그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조개젓만 문제가 아니라 이 조개 자체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과 동물의 분뇨, 그리고 오수, 하수 등에 잠재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특정 시기, 특정 해역에 대량 유입이 됐을 때 조개류가 이것들을 빨아들여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하와이, 또 2004년에 이탈리아에서는 수백여 명이 오염된 조개, 가리비, 홍합 등을 먹고 단체로 A형 간염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닷물에 일시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퍼졌고 또 조개류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익혀 먹기만 하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죽는다며 반드시 익혀 먹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곡동 근린공원에 25년이 넘도록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혜빈 리포터가 취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 일곡 제3근린공원의 광주시는 일곡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매립돼 있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견됐는데요. 그 양은 제3근린공원의 5만 2천 톤, 제2근린공원의 9만 톤으로 총 14만 2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야산이나 특히 31사단 인근 주변에 흙만 덮어놓은 곳이 8곳이 발견됐고요. 총 매립량은 63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어떻게 매장이 돼 있었고 지금까지 그걸 잘 모르고 유지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과거의 일곡지구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1994년도부터 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인 토지개발공사는 일곡지구의 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개발을 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있던 생활쓰레기의 일부를 운전동의 위생 매립장으로 방출하고 나머지는 공원 부지 밑에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시점이었습니다. 일곡지구가 택지 개발이 되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사라진 후에 1993년도부터 운영하던 운전동 매립장은 1997년도에 포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운전동 주민들의 쓰레기장 운영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쓰레기 반입조차도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도 광주시로 토지 소유자를 변경하게 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묻어버린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 조성하면서 이 쓰레기를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대량 쓰레기를 묻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네, 1994년 그때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 개발 일대를 수용을 한 상태에서 개발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곳의 폐기물 관리는 토지개발공사의 권한이었고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매립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5년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북부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청에서는 기소 유예 처분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결국은 상황들이 다 밝혀졌고 그 당시 조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쓰레기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매립돼 있었느냐. 바로 그게 문제의 심각성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에 의하면 그때 당시 행정처분은 북구청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도 마련이 되고 했지만 매립지가 확보가 힘든 상태에서 뚜렷한 처리 방안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이 덮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고 있었던 주민들은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 분위기는? 네,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황당했습니다. 쓰레기와 함께 살았다는 그 자체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황당하게 다가왔습니다.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온 그 가스를 마시고 살았던 내 건강이 어떨까라는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행정인지 도저히 광주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한 아토피에 시달리고 아이들이 또 지하수를 파보면 지하수가 바로 기름때가 생기는 이런 오염의 심각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성하지 않고 지금은 그 환경영향조사 평가해줄게라는 식의 대처만 하고 있어서 그것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 시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은 쓰레기가 지하에서 썩으면서 발생되는 가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악취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일곡지구는 도시공원이 가까이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산다라는 행복감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다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발밑에 정말 쓰레기를 깔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 상상도 못했을 것 같고요.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광주시는 7 폐기물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대기질, 토양, 악취, 침출수 등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빨리 내달라는 입장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광주시는 그동안 이제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도 몰랐다.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다 그만두고 관련 자료들도 하나도 없다. 환경적인 이 조치나 이런 걸 취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다 묻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에 대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환경 영향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 영향조사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6개월 걸리니까 그 결과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가 급할 텐데 광주시에서는 환경영향조사 이후에 좀 대책을 마련해보자 너무 느긋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 정말 답답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광주시가 용역을 발주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이 담보가 되느냐, 발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우려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7주민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주민들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법 매립에 대한 책임은 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한 LH공사에게 있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북구청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지금 책임 소재를 따져서 대안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광주시 자원순환과 고영욱 팀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LH공사 입장은 그 당시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생활 쓰레기를 선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고요. 매립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악취나 미세먼지 등으로 2차 환경 오염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전할 매립 공간도 현재는 없는 실정이고요.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상황이라 또 해결 조치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가 25년이 넘을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묵인되고 또 방조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네, 북구청에도 입장을 요청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광주시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이 돌아왔고요. 전 토지개발공사였던 LH공사는 그때 당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처리해라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상황 주민 피해로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책임 소재를 물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는데요. LH공사가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행정적으로 묵인 방조가 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은 북구청과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훈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발생한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는 것인데 첫 번째 책임 순위로는 그 당시에 직접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던 토지개발공사 지금은 이제 LH죠. 토양 오염이 발생했다면 토양 정밀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역시 그 경우에도 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LH가 책임져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LH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을 테고 쓰레기가 이제 일반 생활 폐기물이라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데 또 광주시는 그 당시 그런 감독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광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직무의 행위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역시 국가배당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징계나 감사 이런 문제는 적임할때는 너무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 어려운 문제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또 법률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광주시 그리고 이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5년간 주민들의 입장, 25년간 이렇게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합리적 해법을 내놓았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지역의 사례 말고도 이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지역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책임 소재조차 묻기가 어려운데요. 이 공무원들의 방조와 묵인으로 더 이상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요. 더불어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신속하게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빈 리포터였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 정치인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일 텐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 대한민국과 호남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 오늘도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영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들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실연기 네. 이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실연기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이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실연기가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바로 71년 대선 직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제 신민당 후보들이 DJ의 지원 유서를 요청을 하게 되죠.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 때 대단히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열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DJ는 목포에서 선거 유세를 끝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네. 그래서 강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강주로 오는데 마주보고 도로에서 이제 트럭이 DJ가 탄 차를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그걸 갖다가 급하게 피하면서 차 뒷부분을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때 입은 다리 상처가 나중에 이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죠. DJ 차 바로 뒤에 탔던 뒤에서 오고 있었던 승용차는 이제 트럭의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탔던 5명 중 2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DJ는 이날 사고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집권 여당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 트럭 운전사가 당시 집권 여당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네, 상당히 좀 그런 개연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교수님. 그리고요, 또 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인데 72년 7월 4일 이 남한의 이후락 그때 정보부장이었죠. 그리고 북한의 김영주가 이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는데 그 핵심 내용과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1972년 7월 4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1년이 채 못 되는 시점이죠. 7월 4일 날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이제 말하고 그러면서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부장과 자신이 서명한 7.4 공동성명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통일의 원칙으로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의 원칙을 천명하죠. 멋진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했다. 무력 도발을 않기로 했다. 그다음에 남과 북이 광범위하게 교류하기로 했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다. 또 남북 직통전화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의 고위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회담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뿅 가버렸죠. 그러죠. 완전히 이제 통일이 곧 다가오구나 이렇게 들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DJ는 1년 전 1971년 이제 선거 때 박정희가 총통제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1년 전에 선거 때는 또 자기가 즉 DJ가 이제 평화 통일을 얘기했을 때 북한 적국을 갖다가 어떻게 통일을 같이 평화 통일을 해야 그리고 4대국 안전보장론을 펼쳤을 때 중국, 소련 이 적국에게 우리 안보를 맡기자는 말이냐 하면서 DJ를 맹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남북 간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니까 DJ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건 음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DJ가 박정희는 남북 통일을 논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년 전에 나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바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방금 그 DJ가 지적했던 것처럼 총통제에 모방한 유신 체제를 좀 끌어가기 위해서 미리 지금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잡는 그런 게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했다는 게 지금 많이 이 연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부분들을 냉정하게 그리고 차갑게 분석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네요. 그리고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2년 유신 체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유신 체제가 어떤 건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때부터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석 달 후인 10월 17일 날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비상계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DJ가 박정희가 이번에 당선되면 총통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되니까 DJ는 다음 유세에서 절대 그런 일 없다. 나는 이번이 선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래서 박정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선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비상조치를 그때부터 감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7.4 공동성명으로 국민이 들떠있는 틈을 타가지고 3개월 후에 이렇게 이제 긴급조치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이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이제 선거는 무제한 출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선이니 4선이니 없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체육관 장충체육관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이제 선거를 합니다. 네. 선거는 찬반이에요. 박정희 한 사람 후보를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데 2,359명 중 찬성표가 몇 표나 나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겠죠. 2,359명 중 2,357표가 찬성이고 딱 무효표가 2표가 나옵니다. 네, 반대는 한 표도 표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박정희를 추대하는 이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공 교육 시간에 북한은 완전히 한 명을 놔두고 찬반 투표를 하고 그래서 선거가 아니라 추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식의 선거를 그대로 본따와 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정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아무리 경쟁을 해서 야당이 좋은 성과를 내도 이미 3분의 1을 박정희가 지명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의 뭐 3분의 1을 집권 여당이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국회도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개인적 자유도 철저하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월 유신은 한마디로 이제 5.16에 이은 제2의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이때 이제 그 DJ는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고 자기가 귀국을 해도 한국에서 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DJ는 이제 일본에 머물게 되는 즉 망명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과 함께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73년에 이 동경에서 납치당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납치당한 이후에 또 그 급박했던 순간들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저도 직접 보고 그랬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DJ를 죽이기 위해서 납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DJ가 이제 일본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정희 체제를 갖다가 비판하는 반 이제 체제 운동을 하게 되죠. 보면은 박정희 정권 입장이 이게 이제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하여금 이제 DJ를 제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이우락의 명령을 받은 중앙정부 요원 5, 6명이 DJ가 머물렀던 이제 동경 그랜드 팔레스 호텔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1973년 8월 8일이에요. 그래 여기에 이제 DJ를 납치해가지고 호텔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마취를 시키죠. 근데 나중에 그 호텔 방에서 칼과 그다음에 배낭, 노끈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비닐까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추측한 데는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토막살이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당시 DJ와 만났던 김경인 의원이 목포 출신 보게 되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DJ를 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승용차에 태워서 이제 항구로 가게 되고 그래 조그만 배 태웠다가 다시 큰 배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배에서 DJ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몸에다 이제 DJ 표현에 의하면은 큰 돌이나 쇠무치를 이제 붙이는 것이죠. 바다에 수장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네요. 이때 이제 DJ는 천주교 신자로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목숨 살려줄 걸 이제 간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기를 납치했던 괴한들이 몸을 풀어주면서 당신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DJ는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DJ가 납치되고 1시간 후에 이제 뉴스에 DJ가 납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하게 CIA가 움직여가지고 CIA가 이제 합의부 주한미 대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대사가 박정희를 직접 만나가지고 DJ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넣게 되고 그래 이 합의부 대사는 그 압박에 의해서 박정희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DJ를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도 또 심각했는데 결국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끌어가던 이 10월 유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있어서 고난의 십자가처럼 고난을 지고 이 민주주의 투사로서 성장시키는 그 계기를 또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주게 된 것이 중앙정보부가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우라기가 중앙정보부장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애교적인 어떤 그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에 자기 나라의 대납 백주의 타국에 정보 요원이 와가지고 사람을 납치한 이것은 이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거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해서 김종필이가 찾아가서 이제 사과하라는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대충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그만큼 이 DJ의 존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저희 총통제 영원의 그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유일한 또 대항 세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 주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황 예상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사학과 최용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부터 2부와 3부가 계속됩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민심은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는 주제로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하나같이 추석 민심을 잡겠다며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나와 인사도 하고 유인물도 돌리는 풍경이 여느 해처럼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줄 아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정치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집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 온갖 정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이 지겨운 정치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나눌 까닭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 형제간이든 처남 매부 사이든 일찌감치 정치 성향이 제각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괜한 분란을 일으킬 정치 이야기를 피하는 것은 마치 종교가 제각각이어도 평화롭게 잘 사는 집안의 이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민심과 명절의 민심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명절 뒤끝에 민심을 빌미로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구태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면 가족 친지들이 고향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진지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가슴이 푸근해지는 추억담이 흐드러질 겁니다. 그러나 1년에 딱 2번 명절 때가 아니면 온 동네에 인적이 끊기고 빈집만 늘어나는 지역을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 건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든 타지에 정착한 출향인이든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한국의 지역 소멸론에 대해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하는 겁니다. 지역의 인구는 심각하게 졸아들고 서울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현상을 그러려니 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부하러,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만 몰려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서울 명문대는 부잣집 아이들의 차지가 되었는데 장학금조차 그 아이들에게 몰려 있으니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단 부지를 닦아 기업을 불러들이고 경쟁적으로 관광시설을 늘리고 서로 더 긴 케이블카를 놓았다고 자랑하는 지역들끼리의 경쟁은 괜찮은 걸까요? 지역을 그저 수단화하고 대상으로 삼을 뿐, 지역을 잠깐 머물렀다가는 휴가지로 삼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 같아 답답합니다. 지역에서도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갖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놀랍고도 탁월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모든 지역이 사람 살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야기들이 추석 민심이 되어 본물처럼 터져 나와야 합니다. 황풍년 편집장은 전라도 곳곳의 마을 풍경과 너른 들판, 갯벌에서 땀 흘려 일하는 어르신들을 기록하는 토종 잡지 전라도닷컴의 편집장 겸 발행인입니다. 또한 전국 지역 출판인들의 모임인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대표로서 해마다 지역 책들의 한마당 한국지역도서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론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뉴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농업 분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 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빛가람 혁신도시의 밝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더 맑고 깨끗한 도시로,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도시로, 건강한 먹거리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풍요로운 도시로, 기업이 성장하는 경제 도시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빛가람 혁신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